한국의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 와중에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뒤덮은 산불이 무려 3주차에 접어들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미 81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화염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산불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와중에 잊고 있던 인연도 생각나게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온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 말리부는 아름다운 해안과 고요한 일상이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흰 모래사장이 저의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2025년 1월, 그날도 평소처럼 시작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과제를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하늘이 이상하리만치 붉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노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시작된 거대한 산불이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산불은 빠른 속도로 퍼져 말리부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제 심장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산불 시즌은 매년 겪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강도가 달라 보였습니다. 화면에 비친 산불의 모습은 무시무시했어요. 거대한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뉴스 속보를 보자마자 긴장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는 늦을지도 몰라. 우리 지금 당장 대피 준비를 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방으로 뛰어가 필요한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가방을 열어놓고 무작정 손에 잡히는 대로 옷가지와 노트북, 그리고 평소 좋아하던 책 몇 권을 넣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판단할 시간조차 없었죠. 어머니는 가족 앨범과 몇몇 소중한 물건들을 챙기고 계셨습니다. 앨범을 꼭 껴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더 슬퍼 보였어요.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추억과 삶이 깃든 곳이니까요. 아버지는 집 안을 빠르게 둘러보며 중요한 서류와 귀중품들을 챙기셨습니다. 필요 없는 건 두고 가도 돼. 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는 짐을 챙기는 우리를 재촉하며 창문 밖으로 불길의 방향을 확인하고 계셨어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검은 제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우리 집도 불에 타버릴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버지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거야.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럴 수 없잖니. 차에 올라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돌아봤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느껴지던 집의 풍경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 소중해 보였어요. 어릴 적 나뭇집을 만들던 마당의 나무, 어머니가 꽃을 가꾸던 정원, 가족 사진이 걸린 거실의 벽, 모든 것이 이 순간 떠나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도로는 이미 대피하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긴급 차량들의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서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붉은 하늘 아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라디오를 틀어 실시간 뉴스와 대피 정보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경로를 통해 서쪽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니 지시에 따라 움직여 주십시오. 라디오 속 앵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손으로 저의 손을 꼭 잡고 계셨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산불로부터 멀리 떨어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이미 대피해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방으로 올라가자마자 저는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말리부 지역의 산불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고 잿더미로 변한 집들의 모습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도 저렇게 될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 속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주변 집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집만은 깨끗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만 멀쩡해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아버지는 예상과는 다르게 조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 안전하다니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며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저는 곧 무언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데이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그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LA에서 열심히 일하던 친구였지. 데이빗은 한인타운에서 나고 자라며 1992년 LA 폭동을 직접 경험했어.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안전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지. 저는 아버지의 입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폭동 이야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LA 폭동이랑 지금 우리 집이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폭동 당시 한인타운의 상점과 주택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 이후로 많은 한인들이 상점과 집을 더 튼튼하게 리모델링했는데 그 중에서도 산불과 같은 재해를 대비해 콘크리트 구조와 방염 자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지. 데이빗도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집의 안전성을 깊이 고민했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데이빗이 나에게 말했어. 언젠가 너도 집을 지을 기회가 생긴다면 방염 설계는 꼭 고려해야 한다고. 당시 나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지.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왜 우리 집의 방염 설계를 선택했는지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지을 때부터 그런 설계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 이 집은 단순히 가족이 살 공간을 넘어 우리를 지켜줄 안전한 요새로 만들고 싶었거든. 특히 말리부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더욱 신경 써야 했어. 아버지는 말리부에 집을 지었던 당시를 떠올리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집을 설계할 때 나는 기존의 목조 주택 대신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선택했어. 비용은 훨씬 더 들었지만 화재에 강한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게다가 방염 페인트와 난연 자재로 내부까지 꼼꼼히 설계했지. 창문에는 내열 유리를 설치해서 외부의 열로부터도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저 어렸을 때 집이 지어질 때 공사 현장에 데려가셨던 거 기억나요? 그때 철근과 시멘트를 보면서 왜 집이 나무로 안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런 거였군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때 너에게 이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는 요새 같은 곳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그런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어요. 젊었을 때 살던 아빠 집이 산불로 잿더미가 된 적이 있었거든.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지. 그래서 결심했어. 내 가족은 절대 그런 고통을 겪게 하지 않게 했다고. 그의 말에서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왜 집에 그렇게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그리고 이번 산불에서도 우리 집이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머무르던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과거의 친구를 떠올리신 듯 보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옛 친구가 많이 생각나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강조하던 방염 설계. 그건 다 데이빌리라는 친구 덕분이야. 그 친구는 항상 나에게 준비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곤 했지. 아버지는 데이빗이라는 친구와의 추억을 잠시 회상하다가 문득 그와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어. 그의 조언 덕분에 우리 가족은 이번 산불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거니까. 아버지는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뒤지셨고 운 좋게도 데이빗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데이빗이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호텔로 와라.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얘기하고 싶구나. 아버지의 초대에 데이빗은 흔쾌히 응했고 그날 저녁 그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데이빗 리는 키가 크고 당당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성공적인 IT 기업의 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데이빗은 서로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포옹하며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성공해서 다시 만나다니 감격스럽구나. 데이빗의 말에 아버지도 미소 지으며 응답했어요. 내 조언 덕분이야, 데이빗. 그 덕에 우리 집이 이번 산불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지. 아버지는 뉴스를 통해 자신의 집이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확인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 집이 데이빗의 조언으로 콘크리트와 방염 설계를 도입한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데이빗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방염 설계를 추천한 건 단순히 산불 때문만은 아니었어. 너도 알다시피 1992년 LA 폭동 이후 한인타운 주민들은 자신들의 상점과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규모로 리모델링을 했지. 그때 들었던 정보를 너에게 전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구나. 아버지는 대화를 나누던 중 데이빗에게 그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너는 산불 피해가 없었냐?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니? 데이빗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괜찮지. 나는 지금 한인타운에 머물며 이재민들을 돕고 있어. 아버지는 한인타운에 산불 피해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데이빗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 한인타운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지 않았어. 대신 그곳을 대피 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1992년 폭동 이후 우리 한인들은 집과 상점을 튼튼하게 만들었어. 그때 대규모로 콘크리트 구조로 리모델링을 한 덕에 지금도 그 안전함을 유지하고 있지. 데이빗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한인타운 덕분에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이구나. 정말 대단해. 내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 하지만 데이빗은 한인타운은 이미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대피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 식량, 물, 마스크 같은 구호 물품도 모두 잘 갖춰져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게다가 LA 한인회와 총영사관도 성금 모금을 진행하며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듣던 저는 점점 더 한인타운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습니다. 평소 한국의 문화에 관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아저씨, 저도 한인타운에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제 말에 아버지도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빗에게 함께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데이빗과 함께 한인타운의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데이빗과 함께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이 여전히 생생히 느껴졌지만 동시에 데이빗이 들려준 한인타운의 이야기는 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런 대재앙 속에서도 한인타운은 피해를 입지 않고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인타운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의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산불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거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는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는 이미 많은 이재민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인 움직임 덕분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었죠.
이재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벽히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피소 입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방문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식량과 물이 담긴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민들이 줄을 서서 필요한 물품을 배부받고 있었습니다. 배급품에는 기본적인 식량뿐만 아니라 마스크, 의약품, 아기용품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돈 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은 떡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새해 명절에 먹는 음식이죠. 모두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은 밝은 미소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그들이 부모님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대화가 오갔고, 한쪽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이재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아버지와 저를 데리고 한인회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었죠. 회장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재앙이 닥쳤을 때 서로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 아닐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인타운의 연대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대피소를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제안에 한인회 회장님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피소를 둘러보는 동안 데이빗은 1992년 LA 폭동 이후 한인타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한인타운은 폭도들에게 큰 피해를 입었지. 많은 상점이 약탈당하고 불타버렸어. 하지만 그 사건을 겪은 후 한인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상점과 주택을 튼튼한 콘크리트 구조로 바꾼 거야. 그 덕분에 이번 산불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았고, 그때의 사건을 교훈 삼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까지 줄 수 있는 거지. 데이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인타운 주민들의 지혜와 끈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단순히 잊는 대신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했던 것이었죠. 데이빗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방염 설계와 콘크리트 구조를 추천한 것도 그때의 경험 덕분이야. 그 결정이 지금 너희 집을 지켰다니 정말 다행이야. 저는 데이빗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데이빗 아저씨. 아저씨의 조언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도 이번 산불에서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한인타운 대피소를 둘러보며 저는 단순히 재해를 대비하는 물리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물품을 운반하고, 또 어떤 이는 밤낮 없이 대피소를 지키며 이재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인회 회장은 한인타운 주민들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돕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인타운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커다란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연대하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도 한인타운에서 본 광경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의 방문 이후 우리 가족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피소에서 본 연대와 나눔의 정신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의 따뜻함과 강인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처럼 산불을 피해 대피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며칠 후 산불 상황이 장기화되었다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 중 상당수가 집을 잃었고, 특히 보험이 없는 이재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송 화면에는 갈 곳 없는 이들이
주차장에서 차를 집 삼아 생활하거나 임시 대피소에서 힘겹게 지내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이 뉴스를 보며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결심한 듯 말을 꺼내셨습니다. 엘리,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를 돕고 싶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다면 분명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고민하셨던 결심을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엘리, 나는 산불로 집을 잃고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고 싶다.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야. 우리에게도 과거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나는 잘 아니까. 아버지의 말에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모두가 힘을 모으면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한인타운에서 본연대의 정신은 아버지와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는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날 밤 아버지는 가족을 모두 모아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산불에서 집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방법을 고민해봤는데 아파트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집을 잃고 보험도 없는 분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단순히 머무를 공간뿐 아니라 삶의 안정을 찾고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응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데이빗에게 이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인타운과 한인회 네트워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홍보와 실행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데이빗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를 돕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해. 정말 멋진 결정을 했어. 아버지의 회사는 즉각적으로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거처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임시 거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인타운에서는 아버지의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한인회는 이재민들이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방법을 안내했고 자원봉사자들이 신청 과정을 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피해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직접 지원받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산불로 집을 잃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돕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와 데이빗, 한인타운 주민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연대와 나눔의 정신은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행동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원을 넘어 사람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저를 부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이번 일을 통해 내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그 자체로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산불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나누는 이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때로 잔혹하고 무자비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지만 그 안에서 함께 나누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는 건 바로 이 희망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나누는 행동을 해보세요. 그 작은 불씨가 더 큰 불꽃으로 피어나 모두가 함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LA에 번진 산불이 얼른 꺼지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복구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평소와 다르게 기간이 길고 목에 치명적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목 건강을 챙기는 것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항공기 화재부터 시작해서 좋지 않은 뉴스의 연속인 하루하루에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새해에 꼭 도전할 스포츠로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평범한 엄마 리사입니다.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하고 죄책감이 밀려오지만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고 싶어 용기를 냅니다. 저는 한때 제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할 때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이는 한국의 태권도를 배우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태권도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 에단이 7살이던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에단은 어릴 때부터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7살이 되면서 그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면서 물건을 던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때로는 손으로 벽을 치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떼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점점 더 격해졌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가정 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화를 냈고 심지어 친구들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모님, 에단이 오늘 친구를 때렸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매우 걱정하고 계세요. 저는 전화를 받으며 당황스러웠습니다. 에단이 집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학교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에단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애가 내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했어. 내가 먼저 가져왔는데 왜 내 걸 가져가려고 해? 그렇다고 친구를 때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하지만 난 너무 화가 났단 말이야.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순한 훈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에단을 데리고 소아정신과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에단은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의사가 질문을 던지자 곧바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단, 내가 화가 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의사의 질문에 에단은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뭔가 던지고 싶어요.
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그냥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막 부수고 싶어요.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듣게 되니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의사는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에다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자기조절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남편과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가 에단을 키우는 방식이 잘못된 걸까? 혹시 아이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의사는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에단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내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연습을 하게 하거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참는 것이 힘들다면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분출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운동,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에다는 그동안 어떤 스포츠에도 흥미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달리기조차 귀찮아하는 아이였고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은 지 며칠 후 에단이 갑자기 거실로 찾아와 저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 그 순간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운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니. 솔직히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저 공격적인 행동을 더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미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면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문제는 이 요구를 거절했다가 또다시 큰 분노를 표출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그냥 등록하는 건 안 되고 엄마랑 같이 가서 먼저 태권도장이 어떤 곳인지 보고 결정하자. 에다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이미 자신이 다니고 싶은 태권도장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엄마한테 보여줄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동안 에다는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보는 성격이 아니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도 먼저 나서서 알아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에단이 직접 태권도장을 찾아봤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에단 몰래 태권도장에 전화를 걸어 관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는 걸 어려워하는 편이라 태권도를 배우면 혹시 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질까봐 걱정이 돼서요. 태권도장 관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싸움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도장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인지 직접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관장님의 말에 저는 약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에단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에단을 태운 후 태권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에단은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에단의 들뜬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아이가 더 공격적으로 변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을 다치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에단은 태권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요. 태권도장에 도착하자 에단은 문이 열리기도 전에 차에서 내려 뛰어갔습니다. 그동안은 늘 귀찮아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아이였기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에단을 보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장 안에서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령에 맞춰 발차기를 연습하는 아이들, 기본 품새를 연습하는 아이들, 그리고 구석에서 쉬고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에다는 도장 안을 두리번거리며 수련 중인 또래 친구들의 모습을 보더니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뻗고 허공에 발차기를 해보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신이 나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에단을 바라보며 태권도장 관장님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감정 조절을 어려워하는 편이라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괜찮을지 걱정이 돼요. 관장님은 차분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에단의 태권도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이 아침에 나갈 때 문 앞에서 갑자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인사도 없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예의를 지키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단은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 물건을 들어주기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기 시작했죠. 예전 같았으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마다 조마조마했는데 조심히 물건을 들어 옮기는 에단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화를 내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태권도장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런 변화를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권도가 에단을 바꾼 걸까? 우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에단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단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아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나가기 전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집에서도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화를 참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건 과거에는 모든 것이 귀찮고 하기 싫다는 태도를 보이며 물건을 던지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가방을 챙기고 태권도복을 곱게 개어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뭐 하나 깨질까 염려되었던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에단의 행동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단이 집에 돌아와 신난 얼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승급 심사 있어. 부모님도 와서 볼 수 있대. 승급 심사. 그게 정확히 뭐야? 태권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심사를 보는 거야. 그동안 배운 기술이랑 품새를 보여주고 심사에서 통과하면 새로운 벨트를 받을 수 있어. 에단은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에단의 태도가 너무나도 달라진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엄마랑 아빠 꼭 와야 해. 내가 새로운 벨트를 따는 모습을 엄마 아빠가 꼭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까지 말하는 에단을 보니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태권도를 시작한 후 바뀌어가는 에단의 모습을 보며 과연 이 스포츠가 에단을 바꾼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에단의 승급 심사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승급 심사 당일 남편과 저는 태권도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관을 하기 위해 태권도장은 바글바글했고 에단은 이미 도장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태권도장에서 어떤 수련을 했는지 직접 볼 기회가 없었기에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자 에단과 또래 친구들이 차례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심사는 크게 기본 동작 품새, 그리고 격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동작을 따라하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는 에단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았습니다. 심사관 앞에서 정확한 자세로 서 있고 주어진 구령에 맞춰 한 동작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품새를 할 때 에단은 단 한순간도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동작에 힘을 주며 마치 한 편의 공연을 하는 듯이 정성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파 순서가 되었습니다. 에단이 송판 앞에 서자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실패하면 낙담하지 않을까? 관장님이 송판을 들고 에단과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고 에단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 힘껏 발을 내질렀습니다. 순간 송판이 반으로 깨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감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 아들 해냈어.
에단은 얼굴이 빨개진 채 쑥스러워하면서도 입가에는 뿌듯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 관장님께서 직접 에단에게 새 벨트를 메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이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던 아이가 이렇게 절제하며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다니. 에단은 새 벨트를 메고 저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박수를 치며 에단을 칭찬했습니다. 에단, 정말 멋졌어. 승급 심사가 끝난 후 태권도장에서 수련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간단한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관장님께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에단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요. 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에단이 스스로 변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덕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관장님의 말에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장님, 에단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관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단이 처음 도장에 왔을 때 저는 아이가 화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수련을 하면서 점점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관장님의 말에 따르면 에단은 처음 태권도를 배울 때부터 무조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배우고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에단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을 보며 질투심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태권도에서는 중요한 것이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관장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함께 수양하는 무술인가요? 저는 혹여나 에단이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던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놀랍게 바뀐 모습에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자 관장님은 벽에 걸린 한국의 국기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권도의 기본 가르침에는 여러 덕목이 있습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평하고 예술적인 경기를 펼치며 자기 통제를 유지하고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수련하는 무술이죠. 저는 모든 수련생들에게 이 덕목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에단에게도 자기 통제와 노력, 인내를 수련하라는 말만 전달하니 스스로 깨우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변화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에단이 변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뒷좌석에 앉은 에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오늘 최고로 멋졌어. 에단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승급 심사도 꼭 통과할 거야.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전에 에단이었다면 무언가를 배우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했을 텐데 이제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단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지도 몇 년이 지나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꾸준히 노력해서 블랙벨트까지 따게 되고 태권도장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시범단까지 가입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까지 하러 다녔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표출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단은 태권도 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때 감정 조절이 어려워 친구들과 자주 싸우던 아이가 이제는 태권도를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삶의 목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에단과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태권도를 꾸준히 해왔지만 정작 저는 에단이 태권도를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깊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단아, 너는 태권도가 왜 좋아? 에단은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화를 참지 못했잖아. 그때 나는 조그마한 일에도 화가 나고 다른 친구들에게 불만이 많았어.
그러다가 태권도를 배운 한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가 내게 맞서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 그 순간 나도 미안한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야? 데이빗 정, 태권도장 관장님의 아들이야. 저는 순간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에단을 변화시킨 친구가 바로 태권도장의 관장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난 정말 화가 났었어. 내가 때릴 것 같은데도 그 애는 피하지 않고 그냥 미안해라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그날 이후 데이빗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겨 태권도를 배우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싶어서 배운 거였어. 내가 더 강하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점점 생각이 달라졌어. 관장님이 항상 그러셨거든. 태권도는 남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단순히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승급 심사를 볼 때마다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게 기뻤고 처음으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걸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그 순간 에단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화를 내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수까지 하겠다는 거야? 응, 나는 이걸 더 잘하고 싶어. 그리고 나처럼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나도 가르쳐 주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변화한 에단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모로서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에단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 한국의 태권도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태권도가 없었다면 우리 아이는 여전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SNS도 해볼까 생각 중이야. 왜? 태권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특히 나 같은 애들, 화를 참지 못하는 애들이 태권도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나랑 같이 해볼래? 엄마도 내 태권도 경기 보러 와서 응원해줘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태권도로 인해 사랑스러운 아들이 된 에단을 볼 때마다 태권도의 본국인 한국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 에단이 태권도 선수로 성장하면 한국으로 갈 날도 많아지겠지요. 한국에 가게 되면 제 아들을 바꿔준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여행해 볼 생각입니다. 아들과 함께 갈 만한 좋은 장소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태권도의 기본 가르침을 잘 새겨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단이 태권도 선수가 되어 올림픽에서 한국의 선수와 겨루기를 하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리사네 가족이 한국에 왔을 때 가볼 만한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추천을 모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